충분히 소통하며 근거 중심의 진료로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분이죠.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내분비내과 손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내분비내과 그러면 네. 저는 그냥 뭐 외과나 내과 요 정도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네. 내분비내과, 내분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이제 내분비 그 선이다 보니까 네, 내분비내과라고 하고, 사실은 뭐 광범위하게는 뭐 내분비내과, 내분비대사내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사질환까지 같이 다루기 대사질환. 때문에. 네. 요즘에 이제 대사질환 그러면 우리가 혈압, 당뇨, 네, 뭐 대표적으로 고지혈증. 당뇨병, 고지혈증, 뭐 네. 비만 같은 질환들이 이제 대사질환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네. 사실 그게 이제 뭐 내분비와 별개가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내분비 대사내과 뭐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몸의 균형을 좌우하는 호르몬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좀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제 호르몬은 이제 우리 몸의 이제 균형과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이제 그 신호물질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시면 되고, 일단 뭐 혈당, 뭐 혈압, 뭐 체온 조절, 에너지 대사처럼 이제 우리 몸의 필수적인 기능들이 이제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그 일정한 범위대로 좀 조절해주는 그런 조절자의 역할을 하는데, 네. 뭐 또 굉장히 폭넓게 뭐 심혈관계 기능이라든지 뭐 성장과 생식까지 이제 굉장히 폭넓게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좀 미세하게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이제 정교하게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균형이 좀 깨지면 여러 가지 또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항상 그 조절을 좀 잘 해야 될 텐데 네. 그게 뭐 내가 그렇게 조절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말이죠. 이 당뇨와 갑상선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이 당뇨는 사실 이 닥터스에서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특히나 이제 우리 송 교수님 모시고 이 당뇨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걸리는 병입니까, 교수님? 네, 그래서 당뇨병에서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데 이제 필수적인 호르몬이 이제 인슐린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고, 네. 근데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지 않거나 이제 분비가 되어도 조직에서 이제 작용을 잘 하지 못하는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네.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거나 그 분비가 되어도 작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을 때 이제 네.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1형 당뇨병, 뭐 2형 당뇨병 뭐 이렇게 나누는데, 네. 이제 1형 당뇨병은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뭐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이고, 네. 우리가 대부분 뭐 아는 그런 성인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은 이제 2형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원인이고, 이제 비만과 또 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2형 당뇨병도 이제 그 병의 경과가 이제 오래 진행이 되거나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1형 당뇨병처럼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했는데요. 네. 이게 당뇨 수치라고 하나요? 예. 그게 당화혈색소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예. 아주 중요한 뭐 수치 기준인가요? 예. 어떻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혈당을 이제 뭐 무작위로 잴 수도 있고, 보통 뭐 건강검진 같은 거 하실 때는 뭐 8시간 공복 상태에서 재기도 네네. 하는데, 그 당화혈색소 사실 당뇨병 환자분들 굉장히 이제 지겹게 들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3개월 동안 평균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의 측정으로도 우리가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여부가 되겠고, 네. 이제 보통 이제 6.5% 이상 그 혈당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가 6.5%거든요. 6.5라는 게 그 수치가 네, 퍼센트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6.5보다 낮으면 괜찮은 거고 이상일 경우 당뇨병이고, 이제 5.7부터 6.4%가 이제 또 당뇨병 위험 단계라는 경계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그 뭐 위험 단계 선상인가요? 분류, 뭐 전 단계로 하기도 하고요. 네네. 이제 5.6 이하가 이제 정상 범위,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정상 범위고, 네. 네, 그렇게 또 크게 나누면 사실 엄밀하게 3단계로 그렇게 나눌 수가 아.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네. 그러면 그 수치가 점점 보통 다들 올라갑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도 네. 뭐 4 정도의 4 정도 유지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6%가 한 120 정도이기 때문에요. 네. 그 당화혈색소 1%가 대략 혈당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4%는 사실은 이제 그거 굉장히 위험한 수치죠. 어떻게 보면. 위험하군요. 네. 그렇군요. 제가 잘 몰라서. 네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그 성인 2명 가운데 1명이 이 당뇨 위험군이다. 이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상승하는 그럼 어떤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2년도 학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있어서도 이제 30세 이상 그 성인에서 네. 그 당뇨병의 유병 인구가 1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었는데, 일단 뭐 가장 사실 모든 질병이라는 게 뭐 생활 습관도 있고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네.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가장 이제 주요한 배경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아무래도 뭐 식습관이 좀 그런 서구화된 식습관, 뭐 탄수화물 섭취 증가, 이제 고열량 식품의 섭취 증가로 인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만이 또 당뇨병 발생과 이제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만 인구도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식습관의 변화라든지 비만 인구의 증가가 네. 네. 일단 주된 요인으로 생각이 되고 아. 있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30세 이상이라 그러면은 네. 3, 40대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2030도 많고요. 이제 2030도요? 예, 네, 그게 다 비만 인구랑 조금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예. 비만인 그 젊은 20대 네, 맞습니다. 2030들 네. 그러면 이 당뇨 그 수치가 상당히 높겠네요.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아까 말씀하신 아, 것처럼 이제 굉장히 더 뭐 한 30% 뭐 이상으로 추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이 좀 연관성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생각이 네네. 되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은 그 운동만 좀 열심히 해도 이런 것들 좀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식습관도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제 뭐 건강한 식습관이라든지 이제 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아까 그런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할 수 있는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뭐 근력 운동 다 도움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네,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노력만으로도 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생활 습관을 뭐 개선을 하는 좀 치료법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잠시 후에 또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좀 갑상선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갑상선이 그 약간 나비 모양처럼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나비가 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나비 모양 이게 정확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수님? 뭐 네. 목 왼쪽에 있는 건 뭐 오른쪽에 있는 건지. 아까 이제 처음 짚으셨던 부위가 거의 그 요 예, 성대 나와 있는 곳 밑인가요? 예, 이제 기관지 앞쪽에 있고 우리 뭐 아담의 사과라고 부르는 그 연골 좀 아래쪽에 이렇게 정중앙이네요, 그럼. 중앙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네. 아까 그 막 이런 데도 만지셨는데 네. 이제 환자분들이 뭐 사실 목의 옆쪽에 뭐 임파선 같은 게 커져 있다든지 뭐 침새 뭐 이런 거를 갑상선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거든요. 저는 요 왼쪽인 줄 알았어요. 네, 중앙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만져진다, 목에 뭐가 만져진다고 다 갑상선은 아니고 네. 이제 최소한 이 중앙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그것만 기억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의 중앙 그 아래쪽.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내분비내과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좌우하는 당뇨,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의 095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TBS 앱 게시판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방송은 TBS FM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분비내과 당뇨와 갑상선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앞에 OX 팻말이 있죠? 네. 제가 이제 5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5가지 질문 OX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고 세모도 가능합니다. 네. 네네. 세모는 이렇게 가운데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서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갑상선 상식, 당뇨와 갑상선 상식 오해와 진실. 자, 첫 번째 질문 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체내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O입니다. 네, O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체내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알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NG입니다. 이게 생방송이지만 NG. 괜찮아요. 네네. 자, 두 번째입니다.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 질환이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X에 가깝습니다. X입니다. 네네. 자, 세 번째, 장기간 해외 여행을 할 경우 변질될 수 있는 인슐린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X입니다. X군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따로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X입니다. X.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당뇨는 완치가 어려운 병이지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O입니다. 네, O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해와 진실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렸는데요. 혈당이 높아지면 체내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할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개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제 무증상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제 고혈당이 심한 경우 보통 이제 뭐 무작위 혈당이 200에서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혈당이 높기 때문에 혈당이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네. 이제 수분도 빠질 수가 있고 근육이라든지 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에 그 이제 뭔가 에너지 대사가 이화되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당뇨병 중에서 심한 고혈당을 동반하는 경우에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소변으로도 이게 빠져나간다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원도 사실 당뇨병이라는 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이 체중이 얼마나 빠지고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이제 당뇨병 때문에 체중이 는다기보다는 네. 이제 체중이 늘고 이제 비만한 상태가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을 해서 이제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네. 네,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고혈당이 이제 조절이 되지 않거나 이제 심한 고혈당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체중 감소로 발현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조금 전에 이제 갑상선 질환 잠깐 네. 여쭤봤는데 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었을 경우는 체중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됩니까? 증가됩니까? 네, 이제 갑상선 호르몬도 이제 체중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네. 이제 호르몬이 이제 과다 분비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대사가 항진 쪽이기 때문에 이제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고 체중 감소를 이제 흔히 동반을 할 수가 아,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이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대사가 좀 느려지고 네. 체중 그 증가를 동반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항진증은 이제 체중 감소의 폭이 꽤 큰데 네.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이제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몸이 붓는다든지 그런 수분이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체중 그 증가의 폭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아, 네네. 그 항진증과 저하증 네. 이게 다르군요. 저는 그냥 갑상선 질환은 다 동일한 줄 알았더니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상태가 항진증이고 항진증이고. 네, 적게 만들어지는 상태가 네네. 저하증. 아,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 질환이 생긴다. X 그러셨어요.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이거 떠도는 너튜브에서 네. 이거 많이 뭐 오늘 퀴즈 정답이나 뭐 김을 많이 먹으면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틀린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100% X라기보다는 이제 좀 X에 가까워서 네네. 제가 이제 X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냥 갑상선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그냥 정상적인 뭐 특별히 갑상선 질환에 기항력이 없는 분들은 네. 이제 갑상선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뭐 우리가 뭐 해조류를 좀 많이 먹어도 그러면 이제 과다한 요오드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갑상선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그냥 일상적인 반찬 정도로 드시는 경우에 네네. 그 노출 자체가 갑상선 질환을 유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네. 좀 다만 좀 그런 일부의 경우에서 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좀 위험이 있는 그런 분들은 좀 섭취를 줄이는 게 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섭취를 줄이는 것은 예방에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뭐 그냥 그 일반적인 성인이 건강한 성인이 뭐 좀 많이 드셨다고 해서 갑상선 기능 뭐 이상이 그렇게 높아지거나 그렇진 네.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를 사실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제 네네. 위험이 크지 않고 네. 이제 뭐 갑상선 질환을 뭐 진단을 받았다든지 하면은 조금 이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크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이제 좀 과다하게 음. 모든 게 과한 게 좋은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렇죠. 과도한 섭취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장기간 해외 여행을 할 경우에 변질될 수도 있는 인슐린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좋다. X 그러셨어요. 네. 자, 이게 인슐린이 온도 보관족이
이 보관 이런 조건에 민감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인슐린이 이제 그 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단백질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뭐 단백질의 그런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온도에 따라서 뭐 좀 찬 온도, 뜨거운 온도에 다 민감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개봉되지 않은 인슐린은 이제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번 사용한 인슐린은 뭐 상온에서 한 달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인슐린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상온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더운 나라에 예를 네. 들어서 뭐 해외 여행을 간다. 그럼 가자마자 뭐 냉장고에 좀 넣어놓으시던가 그렇게 뭐 하셔야 그런 되나요?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또 이렇게 네. 휴대용 아이스박스 이런 거 이렇게 아, 휴대용으로요? 네, 그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네. 네네네. 네. 그렇게 해외 여행할 때는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시겠어요. 네, 사실 뭐 경구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뭐 약이 부족하지 않게끔 하는 게 뭐 크게 뭐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만 네. 뭐 인슐린 같은 경우에 이제 보관 조건도 있고 해서 특히 뭐 그 수화물로 붙이면 그 이제 굉장히 온도 변화에 또 노출이 되면 좋지 않기 네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으로 가지고 탈 수 있는 이제 핸디캐리를 하도록 아, 그렇게 설명을 그렇군요.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따로 있다. X 그러셨어요. 네, 이것도 뭐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X여서 제가 X라고 네, 말씀드렸고 O일 네. 것 같은데 X군요. 네. 네네. 네, 좀 그 당뇨병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 이제 네. 당뇨병은 이제 생활 습관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데 근데 갑상선 질환은 이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가 뭐 건강한 식단이나 뭐 운동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건강에 중요하지만 뭐 갑상선에 특별히 좋다고는 할 수 없고 네. 다만 이제 좀 특수한 경우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그레이브스라는 뭐 그런 병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연을 하는 게 뭐 이렇게 안구 돌출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이 네네. 됩니다. 아까 갑상선 질환 이제 요도 말씀드리면서 해조류는 조금 네. 적당하게 드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 갑상선 질환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좋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다한 섭취를 줄이는 게 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요오드 섭취 자체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식단에 다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자체가 요오드 섭취가 조금 넘치는 지역으로 좀 풍부한 지역 또는 이제 과잉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다한 노출을 피하는 게 좋겠고 네. 또 일부 이제 영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요오드가 뭐 갑상 호르몬의 재료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고요오드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비타민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네네. 환자분들한테 좀 실천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매일같이 다시마 육수 내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아, 그것도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 네, 있습니까? 이제 아, 뭐 그렇군요. 국물을 우리는데 뭐 매일같이 다시마 육수를 우린다든지 네네. 그러면 이게 그 다시마 한 장이 굉장히 이제 고요오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당뇨는 완치가 어려운 병이지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병이다. 오,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완치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네.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고 이제 당뇨병의 관리에 있어서 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뭐 혈당 관리, 뭐 고혈당을 우리가 어떤 그 치료 목표 범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 그런 당뇨병과 관련된 이제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이 있거든요. 뭐 혈압이라든지 뭐 고지혈증 그리고 뭐 비만과 같은 요인들을 잘 조절을 하고 또 금연까지 한다면 이제 합병증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네. 또 모든 뭐 질환이 그렇겠지만 당뇨병도 이제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치료 초기에 그런 적극적인 그런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적게 받는 것이 이제 합병증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 그 음식 중에요. 네. 이게 당뇨 환자,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 예. 이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음식, 예를 들면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좀 대표적인 거 교수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네, 뭐 쉽게는 우리 뭐 탄수화물 줄이라는 얘기 많이 탄수화물이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네, 밥이나 빵을 그렇죠. 좀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된 예. 거. 흰쌀밥, 흰쌀밥. 그리고 뭐 면 종류, 네. 그리고 라면이요?
라면, 뭐 칼국수 아, 그리고 믹스 커피도 생각보다 이제 믹스 커피요. 요즘 많이 안 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나오시는 환자분한테 의사 선생님들마다 믹스 커피는 말씀을 하시네요. 네. 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들 드셔서 네. 저도 진료 현장에서 놀라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런 음료수 음. 그리고 뭐 하여튼 단순당의 섭취 그런 꿀 같은 거라든지 꿀 같은 거요? 예, 그런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하죠. 네네네. 네. 그리고 뭐 고구마 이런 것들 음. 겨울철에 홍시 뭐 홍시요? 네. 홍시가 안 됩니까? 홍시 뭐 그리고 고구마도 그 드셔보시면 네. 그 반쪽짜리 하나가 거의 밥 한 공기 수준으로 이제 혈당이 굉장히 상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사실 사람마다 좀 대사가 달라서 네네. 어떤 분들은 그런 당질을 드셔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제 사람마다 그런 당이 대사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정제된 네네네. 탄수화물 우리나라도 워낙에 식단이 또 탄수화물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밥 한 숟갈만 줄여도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과일이든 음식이든 아무튼 단맛 난다 이런 거는 뭐 죄다 드시면 안 되는 거군요. 안 된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 비율을 좀 줄이고, 줄이고. 네, 양질의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도 좀 뭐 식이섬유라든지 네네. 뭐 이런 섭취를 좀 늘려서 그런 단순당이라든지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를 좀 줄이도록 좀 하는 것이 예를 중요하겠죠. 들어서 뭐 흰쌀밥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흰쌀밥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럴 때는 좀 채소 뭐 샐러드 맞습니다. 뭐 이런 네. 것들 좀 많이 드시고 밥에서도 뭐 이제 좀 뭐 콩밥이라든지 뭐 매일같이 콩밥을 드시기는 힘들겠지만 네네네. 네. 그런 밥 양 자체를 좀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음식과 운동이 예를 들어 두 가지가 있다. 네. 그럼 당뇨 환자가 굉장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어, 운동은 좀 열심히 해도 네. 어쩔 수 없이 당뇨가 오긴 옵니까?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굳이 뭐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사실 잘못된 질문이죠. 네, 사실은 이제 뭐 딱 그 답만 말씀드리면 네네. 혈당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칼로리에는 사실은 그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음식 섭취를 제한을 하는 것이 좀 더 가시적인 효과를 네, 보이는 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거는 이제 적절한 그 식단과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합병증 아까 무섭다 네. 뭐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아주 심한 경우에 뭐 여러 가지로 오지 않습니까? 네. 뭐 눈으로도 온다고 하고 맞습니다. 네, 네. 발로도 온다고 하고 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당뇨병 합병증이 이제 크게 뭐 급성 그리고 만성 중에서도 네.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급성 합병증은 보통 이제 고혈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되는 뭐 케토산증이라든지 뭐 고삼투압성 고혈당 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내원을 하고 입원 네. 치료가 필요한 경우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장기 뭐 눈이라든지 뭐 신장 그리고 뭐 신경 이런 손상과 관련된 합병증은 이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그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인자들이 조절되지 않을 때 장기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만성 합병증인데 네. 사실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실명이 되기도 하고 뭐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발에 절단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뭐 최근에는 그래도 인식이 높아져서 뭐 이런 경우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뭐 그 적기에 치료를 받지 않았다든지 위험 인자들이 조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합병증이 이어질 수 있고 네. 또 굉장히 이제 밀접한 합병증 그 관련성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심혈관계 위험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뇌경색이라든지 뭐 심근경색과 같은 그 심장 혈관 질환 위험도 굉장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혈당뿐만 아니라 그런 뭐 동반된 뭐 고혈압, 고지혈증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잘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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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내분비 내과, 1300병원, 손서영 교수님 모시고 당뇨, 갑상선 질환 여러분의 상담 2부에서는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궁금한 점들 네, 짧아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 시대의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우리 몸의 균형을 좌우하는 호르몬 그 변화를 다루는 내분비 내과 손선영 교수님 모시고 당뇨와 갑상선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열어볼까 하는데요. 친절한 진료실입니다.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까 이제 그 당뇨 질문 가운데 혈당에 대한 네. 질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 쓰잖아요. 네. 교수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식후에 이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네네. 이야기하고 보통 이제 아까 정제된 그런 탄수화물이라든지 단순당을 섭취했을 때 이제 네네. 흔하게 동반이 될 수 있고요. 뭐 당뇨병이 없는 뭐 정상 성인에서도 사실 뭐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네.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뭐 혈당 스파이크가 그런 뭐 당뇨병의 뭐 위험의 뭐 전구 증상인지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직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네. 어떤 그런 특정 용어에 휘둘리기보다는 네네. 그런 혈당의 변동성을 좀 줄이는 그런 식단을 유지를 하는 것이 건강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혈당 스파이크 맞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자, 그러면 질문을 저희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172번님이 교수님 건강검진에서 당뇨 초기라고 하는데 약 없이 관리가 가능할까요? 공복 혈당이다 뭐다 모르는 것 투성인데 매일 혈당을 체크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매일 셀프 스스로 이렇게 혈당을 체크할 수 있죠? 네, 뭐 요즘에는 뭐 네. 그냥 무작위 혈당 측정기뿐만 아니라 네. 또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이제 혈당을 측정해주는 이런 그런 기구들도 있고 네네. 사실 뭐 그거는 보통 인슐린 치료를 하는 뭐 당뇨병에 해당이 되지만 이제 일반인 분들도 혈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시기보다는 가끔 뭐 공복 혈당이라든지 이제 식후 2시간째 혈당을 측정을 해보면 네. 내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다라는 자가 인식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가끔 재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분은 이제 당뇨 초기다. 네. 건강검진에서 이제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거 궁금했어요. 약 없이 이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사실 같은 뭐 당뇨 초기라고 하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 뭐 30대 당뇨가 다르고 70대 당뇨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이제 젊은 연령일수록 저희가 이제 엄격한 혈당 조절을 강조하고 있고 더
젊을수록. 그렇죠. 예. 네네. 이제 뭐 70대 뭐 80대 뭐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화혈색소 목표도 조금은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동반 질환에 따라서. 네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혈당뿐만 아니라 뭐 비만도라든지 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인자들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유무에 따라서 네. 이제 조금 최근에는 좀 치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음. 단순히 저희가 혈당 하나만으로 이제 기준을 삼지는 않고 그런 뭐 동반 질환이라든지 동반 대사 위험이라고 하죠. 그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뭐 사실 혈당이 아주 많이 높지 않다면 뭐 약물 치료 시기를 뭐 몇 달 늦춘다고 해서 뭐 크게 뭐 합병증의 위험이 그 몇 달 사이에 뭐 증가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이제 생활 습관을 먼저 이제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아까 그런 뭐 동반된 위험 인자들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젊을수록 이게 혈당 관리 잘 안 하면 네. 급격하게 올라갑니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네네. 그 이제 고혈당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합병의 그런 때문에 위험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네. 이제 비당뇨인과 비슷하게 그렇게 합병증 없이 지내려면 아. 조기에 좀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조기에 적극적으로 조절한다는 의미가 뭐 약물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생활 습관을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노력을 하는 그런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네. 젊었을 때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네. 이게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은 약을 중단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제 당뇨병의 성격 자체가 네. 완치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좀 굉장히 이제 드물기는 어렵다. 하고 아, 오히려 이제 뭔가 내가 완치를 목적으로 하겠다, 약물 중단을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단은 뭔가 이제 약물을 끊는다는 목표보다는 혈당을 목표 범위 이하로 조절하겠다는 그런 좀 현실적인 목표를 네네.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네, 그 지속 가능한 네.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장문의 문자인데 그 전에 9713번님 소아 1형 당뇨 발병 원인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굉장히 목말라하며 쓰러지고 1형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1형 당뇨병은 소아 어린이들도 이럴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뭐 발병 연령이 좀 어린 경우 뭐 보통 뭐 그게 뭐 10대 초반이라든지 그 이하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성인하고는 달리 아까 성인에서 뭐 비만이라든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소아 당뇨병은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자가 면역 기전이라고 해서 그렇군요. 그런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 네네.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 꼭 인슐린을 공급을 해야지만 치료가 되는 상태인 거고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이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좀 저희가 어려운 말로 자가 면역 기전. 자가 면역 네. 치료가 네. 그러면 자가 면역 치료,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췌장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치료는 인슐린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네, 인슐린 치료.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4182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검진으로 당화혈색소 5.9 당뇨 전 단계. 네. 아침밥 공기를 3분의 1을 먹었는데도 240 정도 나온다고요. 저는 너무 걱정돼서 병원을 여러 군데 가더라도 아직 38살이고 몸무게 52kg. 당뇨병으로 코드를 넣을 수 없기에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라는 말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혼자서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무슨 네.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마 그 아까 말씀하신 네네. 그런 식후 혈당 스파이크 뭐 이런 현상이 뭐 동반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이제 당화혈색소는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식후에 혈당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런 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든지 네. 그런 노력을 해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음. 또 최근에는 뭐 당화혈색소 당연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그 전체적으로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고 그런 변동성을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혈당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뭐 식사라든지 운동을 조금 더 개별화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3566번님은 저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당뇨약은 2년 정도 먹고 있고요. 벌써
5개월째 일주일에 3, 4일 정도 설사를 하고 있고요. 체중도 5개월 사이 8kg가 빠졌어요. 그리고 탈모가 왔습니다. 저는 68년생 남자입니다. 그러셨는데 건강이 지금 조금 상당히 안 좋으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체중 감소와 설사의 원인이 네. 어떤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근데 당뇨약 중에서도 뭐 일부 성분이 조금 환자분에 따라서 설사를 유발하는 약이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당뇨약 중에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약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약들 때문에 체중 감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뭐 또 혈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 감소가 생길 수가 있고 네네. 그럼 약 중에서 특별히 이제 뭐 그럴 유발할 만한 약제가 없다고 한다면 네, 설사의 경우에는 뭐 연령에 맞춰서 뭐 대장이라든지 이런 쪽 진료를 보셔야 될 수 있는데 네. 우선은 이제 약을 드시고 있는 상태라면은 약에 대해서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좀 상담을 네, 받아보시고 조금 진료를 보고 네.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네. 혹시라도 이제 뭐 네. 설사가 네. 지속된다든가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맞습니다. 정확한 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약제 때문인지 네네. 뭐 다른 질환 때문인지 아니면 고혈당 때문인지를 그렇습니다. 감별하는 게 문자상으로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네. 저희가 짧아서 네. 자, 그리고 3485님은 메티마졸 아침, 점심, 저녁 하나씩 먹으라고 처방받았는데 네. 자기 전에 한꺼번에 세 알을 먹어도 크게 상관없나요? 이렇게 문자 네, 보내주셨습니다. 뭐 방광기가 길어서 크게 관계는 없는데 보통은 이제 뭐 하루에 2번 내진 3번 분복을 하는 경우에는 좀 갑상선 호르몬이 높은 초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네네. 이제 안정적으로 좀 조절이 될 때는 이제 하루에 1회 복용 뭐 보통 이게 갑상선 네, 질환에 항진증에 저희가 쓰는 약이고요. 메티마졸이. 네네. 네, 그래서 또 유지 용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분복하는 경우는 없고 네. 아마 뭐 다 파악은 안 되지만 초기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분복하는 걸로 봐서는. 네네. 예. 그래서 세 알을 한꺼번에 네, 드시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뭐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 3번까지는 분복을 잘 하지는 않는데 네네. 아마도 이제 조금 그렇게 분복을 한 게 수치가 높아서 또 일부러 그렇게 주신 것일 수도 있어서요. 네네. 초반에는 그 그렇게 처방대로 분복하시- 그렇게 네. 좀 네, 우선 어떻게 처방대로 해서든지 좀 좀 그렇게 드시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중에 조절이 되면은 이제 횟수를 조금 줄여볼 수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분복 횟수를. 네. 자, 그리고 장문의 문자 4617번님 54세 남성 작년 2월에 건강검진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하면서 우측에 3cm 종양 발견돼서 병원에서 세층 검사를 해서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고 4월에 갑상선 전절제 수술하니 임파선에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고요. 암 진단 시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요. 수술 후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한다고 해서 매일 아침 먹고 있습니다. 암 재발을 예방하는 특별한 관리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사실은 이제 갑상선암, 유두암은 특히 이제 임파선 전이를 잘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임파선 전이가 있다고 해서 다 뭐 고염은 아니지만 네. 뭐 크기도 3cm면 이제 작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이 된 걸로 보이고 사실은 뭐 갑상선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당뇨하고는 달리 그런 생활 습관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고 네. 그 정기적인 추적 관찰,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판단하에 뭐 약을 줄이거나 뭐 건강 그 초음파 추적 시기 놓치지 않고 이렇게 그 주기적인 뭐 초음파라든지 혈액 검사 통해서 종양 수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2234번님도 엄마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검진할 때마다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계시대요. 네. 이 검사 말고는 갑상선에 이상 생긴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갑상선에 생기는 질환을 저희가 뭐 갑상선 결절과 기능 이상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아까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거고 네. 이제 갑상선 결절이 결국 이제 암이냐 아니냐는 뭐 그런 포인트인데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 네네. 갑상선 결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건강 검진에 대한 그런 위해성이 조금 뭐 이득이라든지 뭐 조금 이렇게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꼭 반드시 뭐 우리가 갑상선 암에 대한 위험을 그렇게 뭐 위내시경처럼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지는 않고 네네. 뭐 다만 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게 그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좀 목소리가 쉰다든지 네. 목에 뭐가 잡혀진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맞겠고 네네. 또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음파에서 결절이 된 경우에는 음흠. 그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그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그 결절의 상태에 따라서 네. 너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상담이 네. 진료가 지금 필요하겠습니다. 2234번님도 검사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질문 자체가 아, 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해야 알죠. 검사 이제 말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네, 그쵸? 호르몬, 그러니까 항진증,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또 결절하고는 달리 이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그 피 증상이 검사를 있네. 해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되겠습니다. 예. 네. 이게 뭐 만지면 만져진다거나 아까 그 목이 네. 쉰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 그럴 네.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뭐 대부분 작은 결절에서 그렇지는 않고 뭐 성대 신경을 침범한다든지 좀 진행된 경우에서 진행된 그거는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네네. 이제 뭐 그 기능 이상 같은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또 증상이 뭐 체중 변화라든지 뭐 피로감이라든지 뭐 숨찬 증상, 뭐 잘 붓는다든지 그런 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제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건 이제 호르몬 검사가 되겠고 네. 이제 뭐 결절에 유무랑 관련 있는 것은 이제 초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9515번님이 엄마는 갑상선이 없는데 딸 셋이 갑상선이 있습니다. 아들은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굉장히 드문 질환이긴 한데 그 갑상선이 없다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 표현을 네. 갑상선 질환이 없는 경우를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시고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네네네. 뭐 수술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정말 선천적으로 갑상선이 없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나 이제 수술을 통해서 제거가 된 경우를 갑상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간혹 가다가 뭐 갑상선 질환이 없고 그냥 이상이 없는 경우로 갑상선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여지가, 가족력에 대한 네. 그런 질문인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정확하게 좀 이 부분은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5491번이 20대인데도 당뇨가 올 수 있나요? 젊은 당뇨가 늘고 있다던데 이유가 뭔가요? 아까 이제 이 부분은 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7245번님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가족력이 있어서 그러신지 혈당을 너무 엄격하게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운이 없으실 때도 많으셔요. 혹시 지나친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격하게 조절하신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네네. 뭐 사실 최근에는 이제 좀 평균 수명도 워낙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뭐 70대 당뇨 환자분들 경우에도 뭐 80대, 90대까지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그래도 가능한 저희가 목표하는 바대로 혈당을 조절하는 게 좋겠지만 뭐 네. 예를 들어 뭐 80대 환자분이 뭐 당화혈색소가 6.5% 당뇨병이다. 근데 뭐 엄격하게 뭐 식사를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제 혈당을 그 조절하는 목표가 네. 우리가 뭐 5년 후 10년 후에 합병증을 예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그렇죠. 식이 제한하는 게 오히려 어. 어떻게 보면은 영양소 섭취 측면에서 네네. 조금 불량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네. 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적절하게 드시고 이제 적절하게요. 그다음에 뭐 간식 섭취 같은 거 좀 피하라고 이제 그렇게 좀 심플하게 설명드립니다. 네. 네네. 아까 뭐 저 믹스 커피, 맞습니다. 빵 뭐 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과자 어떻습니까? 네. 과자도 안 좋죠. 과자도 대표적으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그 말하는 대표적인. 네, 그렇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924번님이 아내가 갑상선 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가족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변화도 질환 때문일 수 있나요? 이러셨는데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이제 있나요?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네네. 이제 갑상선 기능 조금 그 기능 항진증이 심한 경우에 뭐 그렇게 좀 초반에 뭐 좀 불안이라든지 초조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네네. 이제 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갱년기 증상이랑 좀 겹쳐서 그런 그 기분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4328번님이 아버지가 당뇨약을 드시는데도 혈당이 잘 안 잡힙니다. 가족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을 드시는데 안 잡힌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나요? 약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드시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네, 최근에는 이제 경구약제도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보통 뭐 이제 뭐 2가지 약, 3가지 약, 뭐 4가지 약, 뭐 경구약제만 하더라도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네네. 환자분들이 이제 뭐 주사 치료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심리적인 장벽이 높다 보니까 자꾸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혈당 조절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네. 또 약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그 당뇨 환자분들 그 건강 검진 후에 이제 당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인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좀 시간이 이제 다 지났나요? 끝났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혈당 건강 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네네네. 나오는 당 수치. 혹시 지금 PD가 지금 적어준 건데 PD 본인 얘기 아니에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건강검진은 사실 당화 혈색소를 측정한 거는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공복 혈당을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평균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이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반복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제 음. 본인이 뭐 비만이라든지 다른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일단 그 간과하지 않고 빨리 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나선호의 닥터스. 조금 전에 이제 퀴즈 내드렸는데 퀴즈 정답은 3번 미역이었습니다. 미역. 네. 저희가 유산균 받으실 분 3300번님, 1984번님, 4790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8588번님, 이렇게 네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뇨와 갑상선 질환 아주 궁금한 점들을 잘 풀어주셨어요. 일산백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손서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소화기 내과 진료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나선홍의 닥터스.